65의 나이에 받은 간암 말기 판정. 의사는 반년에서 1년 정도라고 했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딸 윤소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8살의 소진은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며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정희는 사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워낸 삶이었지만 소진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창밖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지고 새잎이 돋아나는 계절, 생명이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이 참 평화로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마음이었죠.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소진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위 남현우와 손자 지훈이가 있는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정리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내 집이 편해. 대신 자주 놀러 갈게. 며칠 후 정희는 오랜만에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소진이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거실에서는 7살 손자 지훈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소파에서는 사위 현우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42의 현우는 무역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얼굴이 좀 나아 보이시네요. 현우의 인사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몸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했어요. 특히 손자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정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지자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를 기억해 줄까 싶었거든요. 저녁 식탁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고등어구이까지. 소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분명했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소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이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훈이가 건넨 그림에는 할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림을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밤이 깊어가자 정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소진은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택시 타고 갈게. 너희도 쉬어야지. 현우가 직접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정희는 사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준비를 해야겠구나. 집에 도착한 정희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수첩이었어요. 통장 정리, 보험 정리, 딸에게 남길 편지 쓰기. 하나씩 체크해 나가며 정희는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방문인 척 했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할까 봐서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진이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7시 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소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현우와 지훈이 것까지 3개나 준비하느라 바쁜 아침이었어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너 출근 준비하는 거 보고 싶어서. 정희는 딸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도 얼마 못 볼 테니까요. 소진은 서둘러 화장을 마치고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 현우 씨랑 지훈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현우 씨가 지훈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출근할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다가 가세요. 알았다. 어서 가렴. 소진이 급하게 나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한 아침 시간을 보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현우가 일어나더니 지훈이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부자가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니 참 다정해 보였어요. 현우는 정희를 발견하고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소진이가 말 안 해서 몰랐네요. 방금 전에 왔어.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할 일해. 현우는 지훈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딸을 위해 청소라도 해주려고 했어요. 걸레질을 하다가 현우의 서재 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컴퓨터와 서류들, 그리고 가족 사진 1장. 정희는 먼지를 닦다가 실수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줍는 과정에서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렸어요. 어머, 이것도 정리해야겠네. 서랍 안에는 각종 영수증과 명함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리해 주려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명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유리, 부동산 컨설턴트? 분홍색 명함에 적힌 여성의 이름이었어요. 명함 뒤에는 손글씨로 현우 오빠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현우가 부동산 거래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명함 밑에서 나온 영수증을 보고는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날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은 현우가 회사 야유회라며 하루 종일 집에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회사 야유회인데 왜 호텔 레스토랑에서?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어요. 메뉴가 2명분이었는데 와인까지 주문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야유회라면 단체로 갔을 텐데 말이죠. 정희는 다른 영수증들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의심스러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꽃집 영수증, 액세서리 가게 영수증, 그리고 또 다른 호텔 영수증까지. 이게 뭐지? 소진이 생일도 아닌데.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영수증들을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현우가 뭔가를 가지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계셨네요. 서류를 깜빡해서 가지러 왔어요. 현우는 서재로 들어가더니 잠깐 후 나왔습니다. 정희는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너 바쁘면 어서 가렴. 현우가 다시 나간 후 정희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아까 본 명함과 영수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현우가 가져간 건 다른 서류였던 모양입니다. 정희는 조율이라는 명함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젊어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나이는 26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부동산 일이라면 소진이한테 말했을 텐데. 정희는 영수증의 날짜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의 것들이었고 대부분 현우가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날들과 겹쳤어요. 마음이 무거워진 정희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현우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면 소진은 어떻게 될까? 지훈이는? 정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결국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그 다음날 오후 정희는 마음을 정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함에 적힌 조유리의 부동산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시내 번화가에 있었어요. 정희는 일부러 그 근처로 가서 약국을 들렀습니다. 딸에게 줄 영양제를 사러 간다는 핑계였죠.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건데 설마 정말일까? 버스에서 내려 걸으면서도 정희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현우는 소진을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지훈이에게도 좋은 아버지였거든요. 분명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사무실이 있다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정희는 길 건너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건물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나온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집에 가자. 쓸데없는 의심만 하고 있어.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현우의 차가 분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흰색 승용차 번호판까지 똑같았어요. 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회사에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을까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는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골목 안쪽에는 아담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풍 인테리어의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였죠. 현우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기로 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영양제나 정리하면서 기다려보자. 정희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줄 비타민, 간 건강에 좋다는 밀크시슬, 종합영양제까지. 하지만 눈은 자꾸 카페 쪽으로 향했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만나는 건 아니겠지?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우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소진은 어떻게 될까요? 지훈이는 또 어떻고요? 하지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카페 앞으로 젊은 여성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여성은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여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니 현우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어요. 현우가 일어나서 여성을 맞이하는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조유리인가?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조유리에게 건넸습니다. 조유리는 봉투를 받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소진보다 훨씬 어린 여자와 말이죠. 이럴 수가 있나.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난보다 더 아팠어요.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계속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조유리가 현우의 뺨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정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진이는 어떡하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현우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 후 상처받았던 소진이 다시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된 사람이 현우였어요. 지훈이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것보다 딸이 받을 상처가 더 걱정되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조유리는 현우의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우는 조유리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벤치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소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정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도 소진이 상처받을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죽기 전에 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우와 조유리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던 모습, 그리고 뺨에 키스하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새벽 3시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진통제, 소화제, 그리고 항암제까지.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약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정희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소진의 세계가 무너질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선생님, 치료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1년 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정희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우의 불륜을 알고 있는 상태로 1년을 더 살아야 한다니. 딸의 고통을 지켜보며 1년을 견뎌야 한다니. 선생님,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는데요. 의사는 치료 계획서를 건네며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종이를 받지 않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희는 딸의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진이 점심시간에 나올 때쯤이었어요. 멀리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는 소진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아직 모르고 있구나. 정희는 소진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웃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현우의 불륜이 밝혀지면 소진은 어떻게 될까요? 오후에 정희는 다시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진은 아직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고 현우도 회사에 있을 거였어요. 지훈이만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의 문제로 상처받게 될 것이니까요. 지훈아, 할머니랑 놀자. 정희는 지훈이와 함께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아이가 만든 집 모양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저녁 무렵 소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지훈이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응, 우리 지훈이가 참 착하더라. 정희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현우를 기다리는 표정,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 모든 게 평범하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현우가 집에 돌아온 것은 8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미안해, 회사 일이 좀 있어서. 현우는 소진에게 미안하다며 뺨에 키스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어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은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이의 유치원 이야기, 소진의 학교 소식, 현우의 회사 일까지.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진이 배웅하려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서랍에서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지 며칠 된 서류였어요. 지금까지는 서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1년을 더 살면서 딸의 고통을 지켜볼 자신이 없었어요. 차라리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딸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밤늦게까지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현우의 불륜을 소진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지, 치료를 포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딸을 위해 더 살아야 하는지.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고. 비록 직접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틀 후 정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죽기 전에 딸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소진이 출근하고 현우도 회사에 간 시간을 노려서 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자주 와요? 지훈이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지훈이 보고 싶어서 그래. 오늘은 뭐하고 놀까? 지훈이와 1시간 정도 놀아준 후 정희는 아이가 낮잠을 자는 틈을 이용했습니다. 현우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개인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클릭해보니 하위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여행, 취미, 그리고 유리라는 폴더까지.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유리 폴더를 열어보니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유리와 현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심지어 해변에서까지. 둘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모니터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사진 파일명을 보니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6개월 전부터였어요. 소진이 현우와 결혼한 지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 불륜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희는 다른 폴더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부동산 폴더에는 조유리 명의로 된 원룸 전세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계약자는 현우였습니다. 보증금만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집까지 얻어줬다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거의 이중생활 수준이었어요. 현우가 조유리를 위해 집까지 마련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계좌 폴더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유리에게 송금한 내역들이 스크린샷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매월 100만 원씩 지난 반년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났을까? 정희는 현우의 통장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급여 통장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빼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 고스란히 조유리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생활비를 줄여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소진이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하며 절약하는 동안 현우는 그 돈으로 다른 여자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증거를 남겨둬야겠어. 정희는 USB를 찾아 꽂았습니다. 사진들과 계약서, 송금 내역까지 모두 복사했어요. 혹시 현우가 나중에 증거를 없앨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컴퓨터를 끄고 USB를 뽑았어요. 서재에서 나와보니 소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 지훈이가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하려고. 소진은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어요. 엄마, 요즘 자주 오시네요. 뭔가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소진의 물음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냥 지훈이 보고 싶어서. 너희 바쁜데 자주 와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든 오세요. 엄마가 자주 오시니까 지훈이도 좋아해요. 소진이 차를 끓여주며 함께 앉았습니다. 딸의 편안한 표정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소진이 안쓰러웠습니다. 소진아, 현우 씨는 요즘 어때? 회사 일이 많이 바빠?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해요. 자주 늦게 들어와요. 소진은 현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집안일도 혼자 다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런 딸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계약서, 송금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확실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봤습니다. 직접 소진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시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익명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정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확실한 불륜의 증거들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의뢰인분의 딸분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익명으로 자료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희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소진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현우의 불륜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온 정희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윤곽이 보였거든요. 비록 자신이 직접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 일주일 후 정희는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은땀이 계속 났고 복통도 심해졌어요. 하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치료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지훈아, 할머니랑 어디 놀러 갈까? 정희는 손자와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소진과 현우가 바쁘다는 핑계로 지훈이만 데리고 나왔어요.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 배 타고 싶어요. 지훈이가 유람선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매표소로 갔어요. 비록 몸이 힘들었지만 손자의 웃는 얼굴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한강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5월의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지훈이는 갈매기들에게 빵을 던져주며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엄마 아빠랑 같이요. 지훈이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꼭 다시 오자.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원에서 점심을 먹은 후 정희는 지훈이와 함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셀카도 찍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함께 서서 찍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 사진 엄마한테도 보여주세요. 그럴게.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자랑해야지.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지훈이를 소진에게 맡기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책상에 앉은 정희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소진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어요. 하지만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현우의 불륜 사실을 편지에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유언장 같은 내용으로 쓸까요?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결국 정희는 진실을 직접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어요. 소진아, 엄마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다. 너를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가장 걱정이지만 내가 충분히 강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그럴 때 너무 상처받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하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지훈이를 잘 키우고 내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렴. 그리고 기억해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기로 했단다. 넌 스스로 알아야 하니까. 넌 엄마 없이도 강할 수 있어. 편지를 다 쓴 후 정희는 봉투에 넣어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USB는 따로 작은 상자에 넣어서 편지와 함께 보관했어요. 다음 주 내내 정희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소진이 몇 번 전화했지만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병원 가셨어요? 괜찮다.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소진은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정희는 만류했습니다. 지금 딸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밤 정희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정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소진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며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소진이 정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미안해. 소진아. 정희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현우도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와 이야기하고 소진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소진은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집이 편해. 거기서 지내고 싶어? 그럼 제가 엄마 집에서 같이 지낼게요. 안 돼. 너는 지훈이 돌봐야지. 그냥 가끔 와서 확인만 해줘. 정희는 완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랍에서 편지와 USB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소진이 이것들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진아,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야 해.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노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새벽 5시 평화롭게 잠든 채로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소진이 아침에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했을 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엄마, 엄마. 소진은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혼자 있게 놔뒀는지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현우는 옆에서 소진을 위로하며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희의 지인들과 소진의 동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소진은 3일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엄마와 마지막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소진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지훈이도 있고 엄마를 위해서라도 건강 챙기자. 현우가 소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쉽게 일어설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왜 그렇게 혼자 있으려 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쯤 지나서 소진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혼자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엄마의 방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소진이 어릴 때 입던 옷들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서랍 안에서는 소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상장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런 것들까지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소진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맨 아래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소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엄마의 친필로 적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소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하지 않기로 했단다.
넌 스스로 알아야 하니까 같은 문장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편지 봉투 안에서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소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어본 순간 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우와 조유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둘이 포옹하고 키스하고 함께 여행하는 모습까지. 이게 뭐야? 소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폴더들도 확인해 봤어요. 부동산 계약서, 송금 내역,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소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몇 개월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까지. 엄마가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소진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엄마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말하지 않고 소진이 스스로 발견하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진아, 유품 정리하고 있어? 많이 힘들지? 현우가 다가와서 소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소진의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달랐거든요. 소진은 노트북 화면을 현우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면에는 현우와 조유리의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소진아, 이건 엄마가 본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치료도 포기한 거예요? 소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잠깐 오해야. 정리할 참이었어. 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진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USB에 있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따져 물었어요. 이 집은 뭐예요? 이 돈은 또 뭐고요? 우리 생활비 아껴서 저 여자한테 준 거예요?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잠깐의 실수였어. 실수요? 몇 개월째 집까지 얻어주면서 실수라고요? 소진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지훈이가 깨서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빠, 엄마 왜 울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소진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지훈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소진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후 현우와 마주했습니다. 당장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소진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지훈이도 있는데. 지훈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훈이를 생각했다면 이런 짓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진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가져와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소진은 단호했습니다. 엄마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넌 엄마 없이도 강할 수 있어라는 말이. 현우가 짐을 챙겨나간 후 소진은 지훈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엄마를 위로해줬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 지켜줄 거예요. 지훈이의 말에 소진은 더욱 울컥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진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우로부터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증거들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소진은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가 살던 반지하 방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모자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새 집 좋아요. 할머니도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훈이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소진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엄마의 유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정리하다가 발견한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소진이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읽어보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